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영어 단어를 빠르고 재밌게 외우는 법 오리진 복화 강의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어를 잘하는데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과연 뭘까요? 당연히 단어 외우는 거죠. 사실 어려운 단어를 쓸 줄 알면 문법을 몰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적절한 단어를 꺼내 쓰면 되니까. 근데 그 단어 외우는 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진짜 잘하는 언어가 다 하나 있죠.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잘하는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 언어가 뭐죠? 한국말이죠. 우리가 한국말은 다 잘해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 어휘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한국말 어휘를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 사람. 내가 한국말을 배울 때 영어 공부하듯이 공책을 꺼내놓고 왼쪽에 한국말 의미를 써놓고 오른쪽에 더 쉬운 한국말 의미를 써놓고 외웠다. 그래서 내가 한국말을 잘한다. 손 들어봐요. 이렇게 한국말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 좋은 경험을 영어에는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영어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말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한국말 단어도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좀 촌스러운 예를 한번 들게요. 제가 촌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강원도 원주라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산에서 물고기를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강릉에 놀러 가자. 그래서 이제 태백산맥을 쫙 넘어서 옛날 대관령 2차선 산길을 넘어서 속초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맛있는 이제 생선 요리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뭘 먹을까 하다가 화로회집이 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 가서 먹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로회집이라는 걸 평생 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7살이었어요. 그런데 화로회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제가 그게 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화로회라는 단어 외운 적 있어요? 없죠. 근데 화로회가 뭔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미스테리가 풀리면 영어 단어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 비법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 오리진 복화 강의예요. 이걸 우리가 어휘 추리력이라고 해요. 어휘 추리력이란 세 가지 능력이에요. 새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내가 처음 보는 문맥상에 그 단어가 내가 외운 것과 다른 의미로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적당하게 그 단어가 필요할 때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오르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영어 단어를 진짜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말로 그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우리가 어휘를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한국말 어휘 추리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휘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로회라는 단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 알아차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차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로회라는 단어는 처음 봤을 수 있지만 활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활활 탄다, 활달하다, 활발하다, 활동적이다. 다 뭔가 파릇파릇하고 팍팍 튀는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알죠? 음식은 싱싱한 게 좋은 거예요? 시든 게 좋은 거예요? 싱싱한 게 좋죠. 그리고 회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어는 고기예요. 그럼 화로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활활 타는 것처럼 팔짝팔짝 뛰는 싱싱한 생선으로 만든 회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의 소리들이 뭔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관성을 찾아내면은 이 연관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새로 보는 단어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문장 속에 보면은 그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고민하는 게 역시 토익이랑 토플 시험이에요. 그죠? 토익이랑 토플 시험에 보면은 특히 그 리딩 섹션에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토익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토익 시험이 뭔지도 몰랐어요. 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계속 쓰고 있던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군대를 좀 편하게 가보려고 통역병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토익이 몇 점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통역병 시험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토익 센터에 가서 토익 시험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뭔가 불안해요. 한 문제가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토익 시험이 한 문제가 틀리면 점수가 엄청 깎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봤어요. 그냥 점수가 나오기 전에 둘 다 990점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싶어가지고 영국 학교에 지원하는데 토플 시험 점수를 내려요. 그래서 토플 시험을 봤어요. 토플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갔어요. 토플 시험 들어갔더니 스피킹 섹션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꼬여가지고 좀 잘 안 나왔을 거다 고민이 되는데 나와보니까 115점이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어휘 추리력을 가지고 있고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로 토익, 토플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영어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에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자, 주로 우리가 시험을 틀리는 이유는 어떤 단어를 못 알아듣거나 어떤 단어를 몰라서 틀려요. 그런데 처음 보는 단어나 아니면 문맥상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리해내는 능력이 생기겠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 점수가 잘 보겠죠. 실제로 우리가 토익, 토플을 봤을 때 그 단어를 한 번도 못 봐서 틀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 세계의 영어를 쓰는 민족을 포함해서 영국인, 호주인을 포함해서 아마 대한민국 대학생만큼 영어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드물 거예요. 미국 애들도 그만큼 몰라요. 우리 대학생들만큼 영어 어휘를 모르는데 틀리는 이유는 단어라는 게 굉장히 요상한 거여서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보냐. 이것도 이 오리진 보컬 강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휘 추리력. 새 단어의 의미를 추리할 수 있고 쉽게 기억하는 능력. 새로운 문장 속에 있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그 단어를 떠올리는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기르는지 지금 잠깐 맛배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쉬운 단어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섞여있는 이 단어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 리스트를 보면은 이 모든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소리가 있어요. 아까 활활 탄다, 활달하다, 활발하다 이런 것처럼 이 들어있는 조그만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뭐예요? friend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자, 항상 우리가 단어 리스트를 볼 때는 이렇게 비슷한 소리를 가진 것끼리 모아야 돼요, 일단. 그러면은 그 안에서 겉으로 볼 때는 공통점이 안 보이지만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솔직하다는 것과 체인점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겉만 보면 그래요. 하지만 이 속을 파보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이걸 갖다가 혼자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어휘 추리력이 생기는 거예요. 볼게요. 사실 이 단어들은 다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은 예를 들어서 나무로 그리자면 이렇게 서로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가지가 갈라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friend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다, 이 소리가 어떤 의미다, 어떤 감이다라고만 알면은 이 단어들을 굉장히 쉽게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friend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friend은 옛날 옛적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유럽 북쪽에서 살던 한 민족의 이름이에요. 이 지도를 보면은 지금 오렌지 속으로 칠해져 있는 데가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봤던 로마 제국이고 그 위에 있는 그 조그만 땅에 보면 프랑스라고 써있죠. 저기에 살던 민족 이름이에요. 이 민족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도끼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왜 도끼라는 뜻에서 나왔냐?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계속 군대를 보내는데 당연히 북방민족 프랑크족들이 자기네들끼리 살고 있으니까 거기도 계속 쳐들어갔어요. 근데 이 민족들이 그렇게 문명화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쳐들어오면 뭘로 싸웠냐? 숲에 살기 때문에 항상 나무를 패고 있으니까 손에 도끼를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도끼를 갖다가 굉장히 교묘하게 던져서
100m, 150m 밖에서 사람 머리를 맞출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프랭크족들의 그림을 보면 항상 저렇게 손에 큰 도끼가 들려있는데 원래 라틴어로 프랑카는 던지는 도끼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 프랭크족들이 사는 땅에 갈 때마다 도끼를 맞고 죽었기 때문에 저기는 가기만 하면은 도끼를 던지더라 그래서 그 민족과 그 지방을 프랑카라고 불렀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영어 공부랑 무슨 상관이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영어 공부랑 관련이 없는 얘기 같지만 이 얘기를 알고 나면, 이 스토리를 알고 나면 아까 쭉 봤던 그 수많은 영어 단어가 마치 마법처럼 한 번에 짜자자작 풀려요. 자, 일단 프랭크는 로마 제국이 정복을 못했다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프랭크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옛날에 노예들이 많을 때 아들들한테 제발 너는 엄마처럼 종살이 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네 땅 가지고 네 집 가지고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양 이름 중에서 프랭크라는 이름이 있죠. 미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을 못 들어본 분들은 $100짜리 돈 위에 있는 대머리 아저씨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힙합 아티스트들이 나는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할 때 It's all about the Benjamins 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100불짜리 돈 위에 있기 때문에 난 100불짜리 지폐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원래 자기 땅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 자유인 집안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과학 교과서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연을 날리다가, 그죠?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연을 날리다가 거기에 쇠로 된 열쇠를 매달아 놓고 이 번개가 사실은 전기라는 걸 발견했다는 걸 우리가 과학책에서 배웠어요. 절대로 번개가 치는 날 가서 연을 날리지 마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감전당해서 죽어요. 어쨌든 이 프랭크족들은 로마 제국이 강성할 때는 그 구석에 조그만 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지금의 프랑스 땅인 유럽의 가장 좋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자, 이쯤 되면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줘도 프랑스라는 나라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프랭크족들, 즉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도끼를 휘두르면서 유럽을 평정해서 얻어낸 땅을 오늘날까지 프랭크, 즉 도끼 민족의 땅이라고 해서 프랑스라고 불러요. 그렇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여성분들이 실망을 해요. 여자들이 프랑스 하면 대체로 패션과 핸드백과 향수를 생각하는데 도끼 민족의 땅이다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나면 조금 이미지가 망가지긴 하죠. 사실 이 어원을 알고 나면은 이미지가 망가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외국어에 대해서 판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벽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뜻이 뭔지를 알고 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토속적이고 친숙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의미를 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어요. 자, 프랑스는 프랑스라는 뜻인데 이상하게도 프랑스 사람들은 아직도 프랑스 어쩌고저쩌고 프랑서 이렇게 안 부르고 프렌치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우리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프렌치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원래 민족 이름이 프랑카였기 때문에 그 크 발음이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런 걸 안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프랭크라는 의미가 사람 이름 외에 다른 의미로도 쓰이죠. 생각보다 복잡한 단어예요, 프랭크가. 그렇죠? I'm gonna be frank with you. 무슨 뜻이에요? 미국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정직하게 얘기할게라는 뜻이에요. 특히 어떤 걸 정직하게 얘기할 때 쓰냐? 너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너한테 꼭 해줘야겠어. 너 그 옷 안 어울려. 너 새로 산 자동차 너 무리하는 것 같아. 너 그 정도 돈 없어.
이런 상대편이 기분 나쁜 말을 해줄 때 I'm going to be frank with you 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프랭크족들이 옛날에 굉장히 약소국이었다가 갑자기 유럽을 평정하고 강대국이 되니까 아나무인이 됐어. 그래서 이 프랭크족들이 자기들이 이제 귀족이 되고 정복자가 되니까 딴 민족들한테 이런 무례한 말을 막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게 직설적으로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런 프랭크족들 같으니, 이런 프랭크 같으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프랭크가 직설적이라는 뜻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가식적인 걸 싫어하고 예의 바른 것보다는 정직하고 솔직한 걸 좋아하는 문화가 성립됐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he's a frank person. 그럼 그 사람 숨기는 거 없고 정직하고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됐지만 옛날에는 욕이었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I'm going to be frank with you보다 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frankly 아니면 frankly speaking.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프랭크족처럼 얘기할게. 나를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매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봐줘.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의미를 알고 나면 수거도 쉽게 외워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프하고 포크로 점잖은 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포크를 딱 떨어뜨리면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F-B! 할머니가 화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점잖은 미국 할머니가. 그럴 때 사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Excuse my French. 이런 거 미드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왜 프랑스어가 사실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생각한 언어인데 Excuse my French라는 표현이 어쩌다가 상스러운 말투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뜻이 됐느냐. 여기서 French는 현대 프랑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frankly 항상 말하던 프랭크 옛날 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프랑스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라는 단어예요. 그죠? 우리가 프랜차이즈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치킨도 사 먹어요. 그죠? 재밌는 것이 이렇게 옛날 역사가 오늘날 생활상에도 남아있다는 건데 이 프랜차이즈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래요. 프랭크족들이 유럽을 정복했을 때 유럽 영토를 갖다가 잘랐어요. 잘라 나눠서 자기 사촌이나 동생이나 누구한테 야, 이 땅은 네가 가져. 저 땅은 너가 가져. 이런 식으로 나눠줬죠. 이걸 우리가 사회 시간에 봉건제도라고 배웠어요. 봉건제도는 프랑크족들이 발명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중앙정부라든지 어떤 큰 조직에서 자기하고 관련 있는 사람한테 조그만 지역을 나눠주는 것을 프랜차이즈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큰 햄버거 회사가 어떤 한국 사람한테 강남의 특정한 동네에서 햄버거집을 그 지역에선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프랭크족들의 봉건 제도에 비유해서 프랜차이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조금 다른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미국 경제신문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과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읽었어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해서. KT&G was granted tobacco and ginseng franchise rights by the Korean government. 자, 여기서 프랜차이즈는 체인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정부가 KT&G라는 회사한테 토바코와 진생 프랜차이즈를 줬다는 말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독점권을 줬다는 뜻이지 체인점을 내줬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해를 하려면 프랜차이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옛날 프랭크족들이 하던 것처럼 특정 인원한테 한 구역에 독점권을 준다는 뜻이지 원래 체인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꼭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커브볼이 들어와요. 왜냐면 시험은 영어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런 걸 갖다가 파악하고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영어 어휘 능력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커브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영어 어휘 능력을 깊은 공부를 통해서 습득한 사람만 이런 문제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풀 수가 있어요. 프랜차이즈가 권리를 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프랑크족들이 남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네들끼리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in franchise, 즉 그 프랜차이즈, 프랑크인들의
조직에 끼워준다라는 단어가 기본 시민권을 보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 얘기는 뭐냐? 옛날 중세기 때는 프랭크족인 사람 모양은 시민이 아니라 다 노예였다는 뜻이죠. 반대로 disenfranchise.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굉장히 이렇게 긴 단어지만 사실 잘라서 이해할 줄 알면은 그렇게 길지만은 않죠. franchise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랭크인들의 대열, 즉 어떤 권한을 보장받는다. 인프랜차이즈는 그 권한을 보장받는 뜻인데 앞에 dis가 들어있으면 반대말이라는 거 우리 다 배웠죠. 그러니까 disenfranchise는 뭐예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권리를 박탈당한다. 그래서 예문에서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In America, black population was very often disenfranchised.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했다. 생각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이걸 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예시로 보여준 거고 머릿속에 이렇게 단어 나무를 심어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지 않고 한 단어가 어떤 식으로 가지를 치고 나왔는지 이 단어 나무를 심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능력, 새로운 단어를 봤을 때 추리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 단어를 갖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 물론 어떤 문맥상 다른 의미로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필요할 때 그 단어가 떠올리는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영어 능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오리진 복화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쭉 공부할 텐데 처음에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지금까지는 뭐 하루에 50단어 학원에서 받아와가지고 외웠는데 지금 우리가 15분 동안 그래봤자 10단어 공부했고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외울 보장도 없는데 내가 어느 세월에 저거를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그렇게 외운 단어들 시험에 나오면 여태까지 다 틀렸으면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 영어라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1년에 3만 개의 단어가 새로 생기고 3만 개의 단어가 없어지는 언어예요. 1년에 3만 단어를 외울 자신이 있으시면 그냥 외우세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신조어를 봤을 때나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처음 봐도 어떤 뜻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증거로 하나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5개 국어로 소통을 하고 그 중에 4개의 언어로 논문을 써본 사람이에요. 4개 언어로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언어로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한 언어당 단어를 최소한 12,000개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48,000개의 단어를 외웠다는 건데 어떤 인간도 하루에 밥 먹고 단어만 외운다고 해도 48,000개의 단어를 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고 이 방법을 따라 해보면 영어 공부가 원래 첫 번째로 이렇게 재밌고 흥미진진한 거였구나. 재미없게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많은 스토리와 교양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과목이구나를 깨달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영어 원문을 봤을 때 이것이 그냥 내가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원문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오리진 복화 1강을 마치고 2강에서는 그러면은 과연 어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